제 장례식장에서 제일 먼저 울던 사람이 제가 평생 원망했던 친구라면 믿으시겠어요? 나는 손가락 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본다는 짧은 영상이 끝없이 흘러간다. 화려한 음악,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라는 익숙한 멘트.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72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과연 구독할 만한 이야기일까?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가득했지만 모두들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은퇴한 미용사 강세란. 그게 지금의 나다. 내 인생의 절반은 윤하정이라는 이름과 함께였다. 화정.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릿했다. 우리는 19살 1970년대 초반의 어느 봄날 낡은 미용학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미용사는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 기술 중 하나였다. 좁은 교실, 낡은 가위와 빗, 그리고 파마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곳에서 화정과 나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나 윤하정이야. 잘 부탁해. 그녀의 첫인사는 명랑했다. 짧게 자른 머리, 환한 미소, 그리고 거침없는 말투. 화정은 모든 면에서 나와 달랐다. 나는 조용하고 소심했지만 화정은 늘 밝고 당당했다.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파마 기술을 연습하며 밤늦게까지 미용실 개업의 꿈을 나누었다. 세란아, 우리 나중에 같이 미용실 차리자. 내가 커트 잘하니까 너는 커트 담당, 나는 파마 담당. 어때? 좋아, 화정아. 우리 꼭 성공하자.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함께 미용실을 열고 함께 늙어가며 서로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내 전화번호부에서 화정의 이름은 지워져 있다. 아니, 지웠다고 믿고 싶었다. 실제로는 차마 지우지 못해서 이름 앞에 의표시만 해두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면 맨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50년 넘게 쌓아온 우정이 무너진 건 순식간이었다. 아니, 어쩌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했던 걸지도 모른다. 배신, 질투, 오해, 그리고 끝내 하지 못한 사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강세란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72세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정말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는 누가 올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조카들은 있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화정은 올까? 아니, 그녀가 온다 한들 내가 뭘 알겠는가. 나는 이미 죽어 있을 텐데. 하지만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화정은 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제일 먼저 올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든 그녀의 눈물만큼은 진심일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화정과 나는 경쟁자가 아니라 전우였다. 미용학원을 졸업하고 우리는 각자 다른 미용실에 취직했다. 화정은 명동의 큰 미용실로, 나는 동네의 작은 가게로 갔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함께 미용실을 차리자던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화정에게 따지기도 했다. 세란아, 지금은 돈을 모아야 할 때야.
나는 명동에서 기술도 더 배우고 손님도 많이 받을 거야. 너는 동네에서 단골 손님 확보하고 그러다가 우리 30 되기 전에 함께 가게 차리는 거야. 알았지? 화정의 말은 언제나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기술을 나누었다. 화정은 명동에서 배운 최신 파마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실용적인 커트 스타일을 공유했다. 첫 손님을 받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21살 막 미용사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중년 여성이 파마를 하러 왔는데 내 손은 가위를 잡은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으로는 배운 대로 하면 된다고 되뇌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손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나는 더욱 긴장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화정이 들어왔다. 그날은 화정의 휴일이었는데 내가 첫 손님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언니, 저희 가게 최고 실력자예요. 걱정 마세요. 화정은 손님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 화정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손의 떨림이 멈췄다. 나는 침착하게 파마를 완성했고 손님은 만족하며 돌아갔다. 화정과 나는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웃었다. 우리는 결혼식에서 서로의 들러리가 되었다. 화정이 먼저 결혼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나는 1년 뒤에 결혼했다. 남편 강민우는 건설회사 현장 감독이었다. 성격은 과묵했지만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결혼 후에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 화정은 딸을 낳았고 나는 아들을 낳으려 했지만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다. 그때 제일 먼저 울어준 사람이 화정이었다. 세란아, 괜찮아. 우리 수진이가 내 딸이기도 한 거야. 앞으로 내 딸 반은 내 거야. 화정의 딸 수진이는 정말 나를 세란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는 수진이를 내 딸처럼 아꼈다. 생일마다 선물을 사주고 학교 행사에도 함께 갔다. 화정네 집과 우리 집은 차로 10분 거리였고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다. 35이 되던 해 드디어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함께 미용실을 열었다. 세란아정 미용실. 간판에 우리 이름이 나란히 적혔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세란아,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응, 화정아. 이제 시작이야. 미용실은 잘 되었다. 화정의 사교성과 내 꼼꼼함이 잘 맞아떨어졌다. 손님들은 우리를 환상의 콤비라고 불렀다. 돈도 제법 벌었고 우리는 각자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 민우가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다. 건설 관련 자재 유통업이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했다. 하지만 IMF가 터졌다. 1997년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던 그 시절 민우의 사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파트를 팔아도 모자랐다. 나는 미용실에 내 지분까지 팔아야 했다. 화정은 말렸지만 나는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세란아, 미용실은 우리 둘의 꿈이었잖아. 지분을 팔면 안 돼. 화정아, 미안해. 하지만 민우를 그냥 둘 수 없어. 내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때 화정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이 가게는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내가 지킬게. 우리 가게 문은 절대 안 닫을 거야. 화정은 정말 약속을 지켰다. 내가 빚을 갚느라 다른 미용실에서 일하는 동안 화정은 혼자서 우리 가게를 지켰다.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용돈을 쥐어주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믿는 곳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균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은퇴 후의 삶은 평온했다. 남편 민우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폐암이었다. 담배를 평생 피우지 않았는데도 병은 찾아왔다. 그를 보내고 나는 한동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미용실 일을 계속했고 65에 은퇴했다. 화정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다. 세라나정 미용실은 화정의 딸 수진이가 물려받아 수진 헤어샵으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그곳에 들러 머리를 하며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세란 이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엄마랑은 자주 만나세요? 응,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보지. 화정과 나는 여전히 가까웠다. 아니, 가깝다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요가 수업도 함께 들었다. 노년의 친구로서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2년 전, 정확히는 2024년 3월의 어느 봄날, 내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강세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민서 씨의 채권자입니다. 민서 씨가 빌려간 돈 3천만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민서, 내가 평생 딸처럼 생각하고 키워온 조카였다. 오빠의 외동딸. 오빠와 올케는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민서를 거의 내 딸처럼 키웠다. 대학 등록금도 내가 댔고 결혼 자금도 보탰다. 무슨 소리세요? 민서가 왜 돈을 빌려요? 투자 수익 보장 상품이라며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기였어요. 민서 씨도 피해자지만 저한테 빌린 돈은 갚으셔야죠. 전화를 끊고 민서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걸고 나서야 겨우 통화가 되었다. 이모.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투자 사기라는데? 이모,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서는 울면서 말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상품에 전 재산을 넣었다고 했다. 연 3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그런 달콤한 말에 속았다. 게다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사채까지 썼다. 총 8천만 원. 하지만 그 투자 회사는 사기였고 대표는 잠적했다. 이모, 저 어떡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요. 집까지 찾아와요. 민서야, 일단 진정해. 이모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나? 은퇴한 미용사의 연금과 적금. 그게 전부였다. 8천만 원은 나에게도 큰 돈이었다. 나는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버텼다. 민서 대신 일부 돈을 갚아주기도 했다. 내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했다. 하지만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화정이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세란아,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추웠다. 왜? 민서 말인데. 화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뭐? 민서가 어쨌다고? 세란아, 내 딸 아니, 민서가 너 인생까지 끌어내리고 있어.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심판처럼 들렸다. 민서는 이제 40이야.
성인이고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해. 근데 왜 70 넘은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가면서. 화정아, 민서는 내가 키운 애야. 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거랑 대신 책임지는 건 다르잖아. 세란아, 내가 지금 하는 건 민서를 돕는 게 아니라 망치는 거야. 민서는 이번에도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 그만해, 화정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세란아, 나는 내 친구로서. 친구? 나는 화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친구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왜 민서를 탓해? 민서도 피해자라고. 세란아, 나는 내 편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나는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화정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남의 집 일이구나. 50년 넘게 친구였는데 결국 남이구나. 화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화정아, 미안. 아니, 괜찮아. 세란아,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해. 나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을게. 화정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화정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서 때문에, 빚 때문에, 그리고 화정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또 채권자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서는 결국 잠적했다. 화정과 다툰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민서의 집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며칠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이웃 주민에게 물었다. 민서 씨 못 보셨어요? 아, 그 집이요? 며칠 전에 이삿짐 싸서 나가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서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나에게도 채권자들에게도. 나는 그날 민서의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이제 더 거세졌다. 민서 씨가 도망갔으니 보증 선분이 갚으셔야죠.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아니, 여기 서류에 보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서가 내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것이었다.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부담스러웠다. 결국 빚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다. 적금은 이미 다 털었고 보험도 해지했다. 집까지 팔 수는 없었다. 이 나이에 전세로 이사를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돈을 벌어야 했다. 72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미용실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손이 떨렸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공고를 발견했다. 시니어 극단 단원 모집 나이 제한 없음. 노인 극단이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작은 극단.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주저없이 지원했다. 오디션은 간단했다. 짧은 대사를 읽고 간단한 연기를 하는 것.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사를 읽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지내면 돼. 극단 연출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잘 실리네요. 합격입니다. 나는 그렇게 배우가 되었다. 72살의 신인 배우.
첫 공연은 한 달 뒤였다. 제목은 어머니의 편지. 전쟁 중에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이야기였다. 나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엄마 역할의 조연으로 캐스팅되었다. 대본을 받아들고 읽는데 눈물이 났다. 대사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 같았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리허설 때마다 나는 민서를 떠올렸다. 내가 진짜로 민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대사 속에 있었다. 아니, 어쩌면 민서가 내게 했어야 할 말들이기도 했다. 첫 공연 날 나는 무대에 섰다. 조명이 켜지고 관객들의 얼굴이 보였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요양원 어르신들. 대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무대 위에서 나는 민서를 불렀고 화정을 그리워했고 잃어버린 내 인생을 애도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기실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그리고 눈가에 검은 다크서클. 이게 72년을 살아온 강세란의 얼굴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화정아, 너라면 지금 뭐라고 했을까? 화정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세란아, 잘했어. 넌 언제나 최선을 다했어. 아니,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세란아, 그만하고 쉬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 하지만 나는 화정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날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 내가 화정에게 내뱉은 말. 후회했지만 사과할 용기가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극단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다른 단원들도 모두 나와 비슷한 처지였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잃었고, 누군가는 그저 외로워서 극단에 들어왔다.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리허설을 했고, 한 달에 4번 공연을 했다. 급여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많지는 않았지만 채권자들에게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한 관객이 나를 찾아왔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배우님, 오늘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딸하고 10년째 연락 안 하고 지내요. 오늘 공연 보면서 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딸한테 연락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내가 한 말이었지만 정작 나는 화정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나는 다시 거울을 봤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정의 이름을 찾았다. 의윤화정.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아니, 두려웠다. 화정이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화정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지.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어갔다. 무대 위에서는 엄마 역할을 연기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외로운 노인으로 살아갔다. 화정 없는 세상은 너무 외로웠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극단의 정기 공연이 있는 날이었다. 장소는 시내의 한 문화센터. 평소보다 관객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평소처럼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공연 30분 전 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로비로 나왔다. 로비에는 이미 관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몇몇 보였다. 그때였다.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회색 가디건을 입고 짧게 자른 흰 머리.
등이 약간 굽은 모습, 그 뒷모습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화정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정은 전시된 공연 포스터를 보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화정의 눈이 커졌다. 나를 알아본 것이다. 나도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2년 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1년 10개월. 화정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볼이 쏙 들어가고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입술은 창백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다. 화정이 아픈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화정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몇 초가 흘렀을까? 몇 분이 흘렀을까? 화정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객석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화정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말을 걸어야 할까? 화정아라고 불러야 할까?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세란 선생님, 5분 후 시작이에요. 스태프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나는 화정에게서 시선을 떼고 무대 뒤로 돌아갔다. 대기실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분장한 얼굴이 낯설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화정이가 왜 여기 온 걸까? 설마 나를 보러 온 건 아니겠지. 아니, 어떻게 알았겠어. 그냥 우연이야. 우연. 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막이 올랐다. 조명이 켜졌다. 나는 무대에 섰다. 오늘의 연극은 엄마의 선물이었다. 치매에 걸린 엄마와 그를 돌보는 딸의 이야기. 나는 치매 엄마의 친구 역할이었다. 비중은 크지 않지만 중요한 장면이 몇 개 있었다. 하지만 객석 어딘가에 화정이 앉아 있다는 생각에 집중할 수 없었다. 대사가 자꾸 꼬였다. 너는. 다음 대사가 생각나지 않았다. 상대 배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사를 이어갔다. 너는 좋은 딸이야. 하지만 그것도 틀린 대사였다. 원래 대사는 너는 훌륭한 엄마야였다. 연출가가 무대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공연 내내 나는 실수를 반복했다. 대사를 틀리고 동선을 잊고 소품을 떨어뜨렸다. 다른 배우들이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했지만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겨우 공연이 끝났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기실로 돌아와 의상을 벗었다. 연출가가 들어왔다. 세란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평소랑 너무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우리 극단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연출가가 나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거울을 봤다. 분장을 지운 얼굴은 더 초라했다. 화정이 내 망가진 모습을 봤겠지. 나는 가방을 챙겨 문화센터를 나왔다. 로비를 지나는데 혹시나 화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55년 우정이 고작 침묵 하나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19살에 처음 만나 70이 넘도록 함께했던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꿈을 꾸었던 우리. 결혼식에서 들러리가 되어주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미용실을 함께 운영했던 우리.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번의 다툼으로 끝나버렸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화정을 봤다는 건 아직 우리 사이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용기가 없었다. 화정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할 용기가.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텅 빈 집, 어두운 거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정의 이름을 찾았다. 의윤화정.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다. 화정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내가 거기 있는 걸 알았어. 내가 날 보러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들은 전화기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문자창을 열었다. 타이핑을 시작했다. 화정아, 오늘. 하지만 그것도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하나? 안부를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보고 싶다고 해야 하나? 나는 결국 문자도 보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계속 화정의 야윈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쳤던 그 순간, 화정의 눈에서 본 감정. 그건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슬픔이었다. 화정도 나처럼 슬퍼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공연에서 화정을 본 이후 나는 매일 그녀를 떠올렸다. 밥을 먹을 때도 리허설을 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화정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 간단한 일이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나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다음 주 공연 대본을 읽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나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화정의 딸 수진이었다. 수진이?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수진이는 헐레벌떡 뛰어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모.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가.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진아, 진정하고 말해봐. 화정이가 어떻게 됐어?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어제 저녁에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아빠가 발견하고 119 불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위험하다고.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화정이 쓰러졌다. 뇌출혈. 중환자실. 위험하다. 병원 어디야? 서울대병원이요. 이모, 엄마 좀 보러 와주세요. 엄마가 계속 이모 이름을 부르셨어요. 쓰러지기 전에. 뭐? 엄마가 최근에 계속 이모 얘기를 하셨어요. 세란이 보고 싶다고, 세란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모, 제발 와주세요. 엄마가 깨어나면 이모를 제일 먼저 찾으실 거예요. 수진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 지금 갈게.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손이 떨렸다. 가방을 제대로 챙겼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화정 생각뿐이었다. 화정아, 제발 괜찮아야 돼. 제발.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은 9층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손을 떨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9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걸어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수진이와 화정의 남편이 앉아 있었다. 이모. 수진이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나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화정의 남편도 일어나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세란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정이는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깨어날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나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다. 저 안에 화정이 있었다. 면회는 할 수 있나요? 중환자실이라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에 2번, 10분씩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나는 가족이 아니니까. 이모,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가 의자를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밖에 좀 있다 올게. 나는 복도를 빠져나와 병원 밖으로 나갔다. 정문 앞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이렇게 맑은 날에 화정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내가 그때 사과했더라면, 내가 먼저 전화했더라면, 공연장에서 봤을 때 말을 걸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화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저 울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해가 기울었다. 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나를 찾아왔다. 이모, 여기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수진아 엄마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래요. 희망이 있대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모,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 좀 더 있을게. 이모,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나 들어가서 엄마 곁에 있어줘. 수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병원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화정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없었다. 화정에게 상처를 주고 2년 가까이 연락도 하지 않았던 내가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할 자격이 있을까? 저녁이 되었다.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정의 이름을 찾았다. 의윤화정. 나는 그 이름 앞에 의를 지웠다. 그리고 이름을 윤화정으로 돌려놓았다. 화정아, 제발 깨어나.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밤이 깊어갔다. 나는 병원 앞 벤치에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병원 앞 벤치에서 밤을 지새운 채 웅크리고 있었다. 몸은 얼어붙었고 허리는 뻣뻣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모, 여기서 밤을 새우신 거예요? 수진이는 깜짝 놀라 나를 일으켰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긴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모, 들어가서 엄마 좀 보세요. 수진아, 나는 가족이 아니잖아. 중환자실은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오랜 친구시라고,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10분만 들어가셔도 돼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 섰다.
간호사가 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10분만 계시고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러 대의 침대가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 세 번째 침대입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커튼을 젖혔다. 화정이 거기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된 채로 누워 있었다. 심전도 기계에서 규칙적인 신호음이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정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했다. 볼은 더욱 푹 꺼져 있었고 입술은 색이 없었다. 평생 화장을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없던 화정이 맨 얼굴로 누워 있었다. 화정아.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화정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화정아, 나야. 세란이야. 대답은 없었다. 오직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만 들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앉았다. 화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였다. 2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 나 사실 내가 너무 그리웠어. 목이 메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공연장에서 너 봤을 때 말 걸고 싶었어. 화정아,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화정의 손을 꽉 쥐었다. 그날 말 나도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넌 옳았어. 내 말이 다 맞았어. 민서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 눈물이 화정의 손등에 떨어졌다. 화정아, 너 없는 2년이 너무 힘들었어. 극단에서 연기할 때마다 내 생각했어. 대사 하나 읽을 때마다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했어. 나는 화정의 얼굴을 바라봤다. 평온한 얼굴. 고통도 분노도 없는 얼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미용학원. 넌 나한테 먼저 말 걸었지. 나 윤하정이야. 잘 부탁해. 그때 내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 나는 그날부터 내가 좋았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옛날 기억들이 떠올랐다. 우리 같이 파마 연습하면서 밤새 얘기했지. 미래에 대한 꿈,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 너는 항상 낙천적이었어. 나는 항상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맞았나 봐.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계속 울렸다. 화정아, 우리 미용실 차렸을 때 기억나? 세란화정 미용실. 간판 보면서 우리 얼마나 울었어. 꿈을 이뤘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손을 더 꽉 쥐었다. 내가 힘들 때도 넌 항상 내 곁에 있었어. 민우가 사업 망했을 때, 내가 미용실 지분 팔았을 때, 넌 혼자서 가게 지켜줬어.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내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화정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 시간이 흘렀다. 10분이 훌쩍 넘었지만 간호사는 들어오지 않았다. 화정아, 깨어나. 제발 깨어나. 내가 할 말이 아직 너무 많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목이 메었다. 나 너 정말 사랑해.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도 그래. 화정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이제 70 넘었어. 싸우고 미워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제발 깨어나. 내가 매일 병원 올게. 내가 내 손 잡아줄게.
나는 화정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다. 화정아, 제발. 그때 화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착각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다. 화정아,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조금 빨라졌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님, 환자가 반응해요. 간호사가 달려왔다. 화정의 상태를 확인했다. 뇌파에 변화가 있네요. 좋은 징조예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나는 다시 화정의 손을 잡았다. 화정아, 들려? 나야, 세란이야. 깨어나. 천천히라도 괜찮아. 나 여기 있을게. 계속 여기 있을게. 화정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2년 가까이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 후회, 미안함.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화정이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나는 내 마음을 전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기도했다. 화정이 깨어나기를, 우리가 다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화정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화정은 일주일 뒤에 깨어났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병원에 있었다. 극단 공연 일정을 조정해서 오전에는 병원에, 오후에는 리허설에 참석했다. 수진이와 화정의 남편은 내게 고마워했지만 나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었다. 세란. 화정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화정의 손을 잡고 있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화정아, 깨어났어? 화정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보다가 나를 찾았다. 세란아.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화정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그래, 나야. 세란이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화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미소였다. 나 내 말 다 들었어. 뭐? 넌 매일 왔지. 내 손 잡아주고 얘기해줬어. 의사들은 혼수 상태에서도 환자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화정은 정말 내 말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화정아, 미안해. 정말, 나도 미안해. 화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세란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조용히 나갔다. 수진이가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 화정의 남편도 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55년 우정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재활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 화정은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다. 말도 어눌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화정은 언제나 그랬듯 강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물리치료 시간에 함께 있어주고 말하기 연습을 도왔다. 세세라나. 그래, 잘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우리 미용실. 세라나정 미용실. 화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하고 싶어? 나는 웃었다. 화정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이 넘었어. 그래도 꿈꾸고 싶어. 화정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화정의 가족을 도왔다. 재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다. 화정의 남편은 이미 은퇴했고 수진이의 미용실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았다. 나는 극단 활동을 늘렸다. 공연 횟수를 2배로 늘렸다. 몸은 힘들었지만 괜찮았다. 화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병원비를 보탤 때면 수진이가 말렸다. 이모 안 돼요. 이모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괜찮아.
나는 쓸 데가 별로 없어. 하지만 수진아, 내 엄마는 내 인생 전부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이는 울면서 나를 안았다. 화정의 손주 학원비도 몰래 보탰다. 중학생인 손주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어 했는데 형편상 어려웠다. 나는 수진이 몰래 학원에 연락해서 6개월치 학원비를 냈다. 할머니, 이거 누가 내준 거예요? 손주가 물었을 때 수진이는 장학금이래라고 둘러댔다. 나는 그걸로 충분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했다. 엄마 역할, 할머니 역할, 이웃집 아주머니 역할.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다시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화정 앞에서는 솔직해지기로 했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화정아, 오늘 공연에서 대사 틀렸어. 창피했어. 괜찮아. 누가 완벽해? 너는 항상 완벽했잖아. 아니야, 나도 실수 많았어. 우리는 웃었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다. 3달 뒤 화정은 퇴원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퇴원하는 날 나는 화정의 집까지 함께 갔다. 세란아, 고마워. 뭐가? 모든 것. 나는 화정의 손을 잡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돌아와줘서. 우리는 화정의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이가 끓여준 유자차였다. 세란아, 우리 약속 지킬 거지? 무슨 약속? 미용실 다시 차리는 거. 나는 피식 웃었다. 화정아,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화정의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 아직 끝 아니야. 우리 인생 아직 2막이잖아. 나는 화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옛날의 19살 화정을 봤다. 미용학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밝은 눈빛. 그래, 맞아. 우리 인생 아직 2막이야.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나는 깨달았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배우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살면서 쌓인 상처와 후회를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도 나는 화정의 집 창가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온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눈다. 기억나? 우리 첫 파마 손님?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떨었는데. 나도 떨었어. 근데 참았어. 그랬구나. 나는 몰랐어. 우리는 웃는다. 주름진 얼굴로, 어눌한 말투로, 하지만 진심으로. 매일 나는 화정에게 속삭인다.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지? 화정이 대답한다. 응, 우리 2막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우리는 손을 꼭 잡는다. 55년 전 미용학원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을.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힘이 없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손을. 우리의 2막은 이제 시작이다.